한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국이 이제 각각 어떤 흐름을 따라서 발달을 했고 이제 어느 시대에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세 나라를 삼국이라고 한다는 것부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걸 모르는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라는 거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이라도 배우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밑에 이제 내려가서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는 이제 영토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영토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대체적인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지도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지도 중에서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지도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있는 지도는 이제 대체로 이제 4세기경, 이거는 5세기경, 이거는 6세기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다른 그 이후 시대의 백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백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4세기는 이제 백제의 전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백제의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5세기는 지금 보시면 뭐 지도에서도 고구려가 막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5세기는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6세기는 지금 고구려의 영역이 상당 부분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4세기에는 백제가, 그리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그 다음에 6세기에는 신라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막, 야,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뭐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딱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전성기가 왔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 같은 거를 봤을 때, 야, 이게 어느 나라의 전성기지?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성, 한강유역, 우리 학교 이름이죠. 한성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강유역이. 자, 그래서 보시면 한성이 지금 백제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 그다음에 여기 한성이 고구려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여기는 한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지도에는 없지만 여기가 신라 영토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라의 전성기. 그래서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위치 때문에 지도를 본 거였으니까요. 맨 위에가 고구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충청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요 일대에서 백제가 전성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5세기가 되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뺀 나머지 여기 경기도 일대는 뺏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동남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뭐 가야하고 경쟁하면서 좀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지금 보시면 가야가 없어졌죠. 가야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영토도 크게 동해안을 따라서 확장을 되고 한강역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 신라 전성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데에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 시대의 흐름별로 어떤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전성기를 이끈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는 4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 3세기 얘기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백제가 가장 먼저 이제 주요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중앙 집권 체제로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일 처음 보여준 게 이제 백제입니다. 그래서 3세기 후반 백제의 고위왕 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고위왕의 업적 막 외우고 했겠지만 그냥 고위왕 때부터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가장 이제 전성기의 시작이 빨랐던 게 백제였죠. 그래서 고이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었던 백제의 근초고 왕 때가 백제의 최고 전성기를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초고 왕 때 우리가 밑에서 봤었던 지도처럼 한강유역을 차지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백제가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고요.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요서지방,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 산동반도, 이런 산동반도로도 진출을 했었고, 또 바다 건너에 일본이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 일본 밑에 가면 여기가 큐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슈까지 백제가 전성기 때 요서지방, 산동, 그리고 큐슈 등과 교류를 하고 일부 진출을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게 누구 때다? 바로 근초고왕 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근초고왕의 업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마한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한 정복을 했고,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평양성,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직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고구려가 획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고구려의 새로운 영토로 백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하면서 최고 영역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에게는 위기가 온 거죠. 고구려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가 바로 뭐냐면 이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 그리고 중국의 북조여의 나라였었던 전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제와 전현이 침입을 하면서, 이게 같은 왕 때입니다.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를 해버리자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4세기에 큰 위기를 이제 닥치게 된 거죠. 이제 고국원왕 앞에 왕이었었던 상황에서는 고국원왕 앞에 왕에는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서 뭐 대동강 유역이라던가 뭐 요동 지방의 일부 뭐 이렇게 진출하면서 영토를 많이 키워놨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다음 왕의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그 늘어난 영토를 제대로 이제 통치를 못한 셈인 거죠. 이제 그래서 중국 북조의 침입을 받아서 국내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었고, 또 평양성에서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다가 전사를 해버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고구려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죠. 이게 성공을 못했으면 고구려는 몰락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누구 왕 때였냐면 바로 여기 소수리망이라고 하는 분,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리망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정비를 하면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된 게 소수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율령을 제정을 한다던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했었거든요.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소수리망 때에 되면 학교를 세워서 왕의 친위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율령을 반포를 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를 하고 국왕에 이제 강력한 힘을 보여줬고, 거기에 불교도 소수리망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 등을 통해서 좀 체제를 안정을 시켰죠. 그 안정시킨 걸 바탕으로 5세기 소수리망의 조커가 되는 광개토대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된 거죠. 그게 두 번째 밑에서 살펴봤었던 광개토대왕의 이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광개토대왕이 동부역, 부역, 거란, 후연 등을 이제 물리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강 유역으로도 진출을 하죠. 물론 이제 가장 최고의 영토를 이룬 건 이제 장수왕 때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5세기 광개토대왕이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한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한강을 전체를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 지금의 철원이라던가 뭐 파주 뭐 이런 일대를 장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 지역을 획득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그래서 가야를 빼놓고 왔는데, 사실은 가야도 한몫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야를 좀 해볼게요. 지금 광개토대왕의 업적 중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때 신라에 쳐들어왔었던 왜구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도망을 치면서 가야로 갑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당시 가야 연맹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리더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금관가야까지 쳐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몰락을 하면서 이제 중심이 대가야로 이동을 합니다. 대가야가 이제 중심이 되는 체제로 바뀌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중심이 됐었던 게 전기가야연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가야가 중심이 된 걸 후기가야연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같이 몰락을 하고 대가야가 뜨면서 신라 입장에서는 그 가야를 남의 손을 빌려서 정리를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신라의 왕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무랑입니다. 이 내무랑이 왜를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격퇴를 하는데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수왕 한 중간 정도까지는 신라가 이후에 고구려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그런 꼴이었는데, 이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내무랑 입장에서는 박씨나 석씨 같은 다른 경쟁하던 그 성씨들을 고구려의 힘을 빌려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무랑 이후로 신라 말기까지는 계속 이 사람이 김씨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내무랑 김씨 계열이 이제 왕위를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시초가 된 거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무조건 나쁜 일만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 신라의 경우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나쁜 일, 그리고 그거를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물리치면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신라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뭐 좀 자존심도 상하고 국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 삼국 통일을 한 건 신라였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이제 이렇게 영토를 크게 넓혀놓고 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왕위에 오른 게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영토를 크게 넓힌 광개토대왕 때가 전성기예요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장수왕이 최고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넓혀놓은 영토를 다 잘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영토를 추가로 늘리고 뭐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토를 잘 지키면서 남진 정책을 통해 한반도 내부로도 깊숙이 들어왔었던 장수왕이야말로 최고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수왕 하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남진 정책이죠. 잘못 눌러주면 자꾸 취소가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장수왕 하고, 자,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요, 남쪽으로 진출했다는 뜻인데, 그럼 왜 남쪽으로 왔을까? 아버지 광개토대왕처럼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히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그 다음 시간에 나올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만, 뭐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
중국이 굉장한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 혼란기에 그 광개토대왕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중국이 굉장히 큰 혼란기가 좀 마무리돼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물론 혼란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혼란기가 끝난 거는 요 다음에 이제 수나라의 등장으로 이제 혼란기가 끝나게 되지만, 그 수나라 등장하기 앞서서 장수왕 때쯤이 되면 중국 남쪽에 있는 국가 하나, 그리고 중국 북쪽의 국가 하나, 이걸 남북조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크게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혼란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에 비하면 좀 안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장수왕의 경우에는 북쪽에 있었던 왕조하고 원래 친분 관계뿐만 아니라 남쪽에, 중국 남쪽에 있는 왕조하고의 친분 관계도 쌓으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두 개의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외교를 안정시킨 후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썼던 거죠. 대표적인 정책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수도 이전입니다. 근데 이 수도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옮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의 핵심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국내성이 워낙에 나라의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옮겨야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평양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 생겼으니 글로 옮겨야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국내성 주변에 모여 있었던 오래된 그 권력자들, 그러니까 고구려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세력을 키워놨었던 귀족 세력들로부터 이제 왕이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기면 국내성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아무리 국내성 주변에 힘이 많아봐야 왕을 뭐 잡아서 죽이고 왕자리를 뺏어가고 막 이런 일들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기존의 이제 세력들을 이제 좀 일부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다 교체는 안 되죠. 국내성에 있다가 평양으로 따라오는 애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안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좀 지배 세력을 좀 교체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한성을 공격을 해서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장수왕의 큰 업적인데요. 그래서 남진 정책하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외우면 순서대로 봤을 때에는 크게 논리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한강역을 공격을 해서 한강역 전체를 다 차지했다. 얘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정말로 그런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게 427년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한강 이남 주요 지역을 확보한 게 475년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거의 48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48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수왕이 394년생인가 그래요. 39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34살 정도쯤에 수도를 옮긴 건데 지금 한강 이남을 차지한 거는 81세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수도를 옮기고 80대에 한강을 차지하겠다. 이거는 좀 뭔가 설명이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남진 정책으로 남쪽에 압박을 넣고 있었던 거는 맞지만 한강 이남을 차지한 건 이제 당시 백제가 좀 바보 같은 짓을 좀 하고 또 나제 동맹이 아직 튼튼하지 않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한강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렵 부여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고구려에게 다 통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가 이제 6세기로 가는데요. 한강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웅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이 과정이 꽤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족들 이제 백제 계로왕이 그 서울에서 한성에서
이제 고구려의 포로로 잡혀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왕위 계승 자체도 좀 혼란스러웠고, 또 한강 유역에 있었던 백제의 원년 멤버들이 대거 고구려로 끌려가거나 하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귀족 세력도 교체가 아주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웅진으로 옮긴 이후에 한동안은 백제는 좀 혼란기를 겪습니다. 혼란을 겪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는 신라하고의 동맹은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신라하고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지금 고구려의 기세에 밀려서 지금 나라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백제가 막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는 중에 이제 신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지증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증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은 하셔야 돼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잘 안 다뤘는데 그냥 선생님이 얘기 나온 김에 하면요. 지증왕에서 버풍왕, 버풍왕에서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신라가 그 세 번째 지도에 전성기를 얻는데요.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제 신라 최초의 왕이다. 어떤 왕이다? 이제 울릉도 독도죠. 울릉도를 획득한, 울릉도를 얻은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최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라가 아니었어요, 나라 이름이.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쓴 최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신라 최초의 왕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호칭도 지증왕 때 처음 썼고, 신라라는 나라 이름도 지증왕 때 처음 썼고, 거기다가 울릉도 독도를 획득한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지증왕은 신라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획득한 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주요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라라는 칭호 처음 썼고요. 왕이라는 것도 처음 썼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획득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버풍왕으로 넘어왔고요. 이 버풍왕이 이름에서 보시면 법을 흥하게 한 왕, 흥한다는 게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여기서의 법은 뭐 사람들 잡아가두는 그런 법 말고요. 불교의 법,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한 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버풍왕 때에 우리가 저번에 예술 쪽에서 살펴본 2차돈의 순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불교를 공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앙 집권 체제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일들은 버풍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있었다면 신라에는 버풍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고요. 이 시기는 백제의 성왕과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성왕 그리고 진흥왕이 이제 성왕이 조금 원숙해질 무렵 진흥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한반도 남부에 주요한 왕이 동시에 두 명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단 백제의 성왕을 살펴보시면 성왕은 이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 백제의 성왕의 업적으로는 일단 수도를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사비성 지금의 그 부여 지역인데요. 이곳으로 천도를 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웅진이라고 하는 곳은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금강 남쪽으로 해서 방어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수도를 세웠는데 너무 좁아서 한 나라의 수도라고 얘기하기엔 좀 민망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비 부여성은 그 웅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요. 요즘 자동차로 내려가면 한 3-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금강을 따라 있는 부소산에다가 산성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넓은 벌판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성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백제 힘만으로는 좀 어려웠었던 한강 회복을 신라하고의 낮의 협력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백제의 성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시기 신라에는 누가 있었어? 진흥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지금 뭐냐면 같이 사이좋게 우리가 이제 오랜 동맹으로서 백제는 한강 하류의 원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에 강원도라던가 충청도 일대를 차지하는 걸로 사이좋게 나누기로 했는데 한강을 차지한 이후 생각이 바뀐 진흥왕이 기습적으로 백제군을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서 이걸 그냥 한 방에 날려먹은 거죠.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제의 상황이? 뭐 결국 밑에 보면 신라를 공격했다고 나옵니다만 일단은 신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신라와 그런 왕실 간의 혼인을 요구를 해서 왕실과의 결혼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좀 바보같이 보였겠죠. 한강역을 뺏겼으면서도 비굴하게 신라 왕실과의 결혼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방심을 했는데, 좀 얕보고 방심을 했는데 그 방심을 이용해서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라를 공격한 백제군이 굉장히 잘 싸웠단 말이에요.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한강역을 상실을 하고 이제 신라가 커지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던 이제 대가야의 군대와 함께 대가야하고 연합해가지고서 대가야와 연합해서 관산성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이제 성왕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태자를 보내서 관산성에서 싸우게 했는데 잘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칭찬해 주겠다고 성왕이 소수의 호위 병력만을 거느린 채 관산성으로 가던 길에 매복하고 있었던 진흥왕의 군대에게 그만 포로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왕을 포로로 잡았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이야 전쟁을 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신라가 좀 굉장히 모질게 백제에게 이제 대한 거죠. 성왕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것도 왕이라는 지위를 생각을 해보면 뭐 자살을 권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신라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더라도 이제 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신라의 장군이 이제 백제 성왕의 목을 친다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신라의 노비 출신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왕의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왕을 이제 신라의 노비급으로 이제 취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목을 친 이후에 시신을 백제군 쪽으로 보냈는데 이때 머리 쪽은 돌려주지 않고 몸만 이제 관산성으로 말에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백제군 입장에서는 왕의 말이 달려왔는데 봤더니 왕이 목은 없고 몸만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군이 놀라서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이용을 해서 신라군이 공격을 가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선 전투에서 이제 백제는 성왕이 전사를 하는 그런 큰 사건에다가 상당히 많은 병력을 상실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했었던 대가야까지 병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흥왕은 백제랑 싸워서 이게 한강역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는 위협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가야는 관산성 전투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함경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신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체로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뭐 빼놓은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선생님이 수업에서 언급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지도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백제의 전성기,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산성은 대체로 한 이 정도쯤에서 벌어진 전투였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